여러분은 오늘 자기 인생에서 절대 회수할 수 없는 시간 자원, 그리고 절대 저축할 수 없는 시간 자원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투자하신 만큼 분명히 회수하셔야 됩니다. 근데 장담컨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도 많고, 근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피터 드러커의 자기 영령의 조건은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부터 깨닫는 것이 출발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전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쿠스텍 코리아라고 무역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한국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 경영원에서 이사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최고 경영자 협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쭉 했고 사장을 5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실전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피터 드러커 책을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드러커 소사이어티 활동을 통해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정리해서 출간하게 된 겁니다. 자, 왜 내 탓입니까? 이거 절대 내 탓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스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용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복잡한 현대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보다 실제로 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내 탓이 아닌 겁니다. 왜 피터 드러커가 경쟁하지 말라고 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길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실패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경쟁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를 칭찬하시고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1시간 40분 동안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건데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주체는 누굴까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 각자와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인데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현재 어느 조직에 계시면 회사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소통입니다. 보시다시피 스피커가 있고 라디오가 있고 중간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발신을 계속하지만 여러분이 수신자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보내는 주파수에 튜닝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발신자가 아니라 수신자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과 회사, 조직, 모든 국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의사소통, 이 소통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커뮤니케이션의 주체가 아닙니다. 그걸 듣는 국민이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주체인데 그러면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한테 다가가야죠.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조직에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listening이 first라고 했습니다. listening. 무조건 들어라.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절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됩니다. 그럼 커뮤니케이션은 것은 이해와 인식, 공감을 통하는 관계인데요. 맨 끝에 커뮤니케이션의 맨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실행이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아무리 공감을 하고 인식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지나서 댁에 들어가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오늘 커뮤니케이션은 없는 겁니다. 그동안 즐겁습니다. 그리고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본질은 실행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의사소통의 목적입니다. 의사소통은 발신자가 원하는 것을 수신자가 실행에 옮겨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까지가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자, 우리 이 삶의 기본은요, 알면 좋아한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이냐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추종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이익을 준다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자기의 패러다임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대상이든지 우리가 좋아하고 싶으면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 할 것인가? 피터 드러커는 자기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앞섰고 스티브 잡스가 뒤서면서 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이런 질문을 해보십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자기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일 겁니다. 주제가 그렇게 나갔을 뿐이고, 근데 자기 경영자의 의미는 결국 지식 근로자입니다. 그게 피터 드러커가 원하는 겁니다. 지식 근로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고, 지식 근로자의 결과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을 제가 왜 자유인이 되어야 하며 자유인의 의미가 무엇이고 자유인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준 선물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 차원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항상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의 별명이 있다면 질문하는 사람, 퀘셔너입니다. 제가 세 단어를 지금 보여드리죠. I, you, home. 구글에서 제가 며칠 전에 검색을 했습니다. 이 세 단어 가운데 가장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걸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와인잔 부부 세트가 있어요. 글래스 아주 좋은 건데 이 아까운 건데 제가 드릴 용어가 있습니다. 세 단어 가운데 you. 이제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아닙니다. you도 아니고 I도 아니고 home도 아닙니다.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생활에서 인생에서 결국 나와 타인과 그 나와 타인이 결합한 패밀리, 그게 홈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시면 세 단어가 동일하게 252억 7천만 번 나옵니다. 252억 7천만 번은 구글 검색의 최대 수치입니다.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 세 단어 말고 아직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네. 찾게 되시면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매일 사랑하잖아요. 또 사랑하고 싶어하고. 여기 사랑하기 싫어하는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드러커는 질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쉽게 답하지 못하기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도전이. 예? 대상. 뭐라고요? 대상. 상대. 대상이 있어야 된다. good answer, good answer. 또 뭐가 있을까요? 도전을 해야. 도전해야 된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도전. 미는 용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전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대답이에요. 또, 예? 호감.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호감을 가져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거의 다 수단입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현실적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여러분, 돈 없이 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나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세대가 된 거 아니에요. 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장 가슴 아플 때는
우리가 가장 살면서 가슴 아플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대부분 돈입니다. 유감스럽지만 대부분 돈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생은 무슨 뜻입니까? 실제 인생은 뭐의 약자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인생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와인잔을 한 번 더 걸어야 되겠습니다. 이 분위기가 썰렁한 게. 이 와인잔 독일잔인데 정말 좋아요. 제가 아끼는 건데 인생은 뭐의 약자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간의 생활. 인간의 생활. 와인잔 날라갔습니다 오늘. 예, 인간의 생활, 인간 생활입니다. 예, 와인잔 그 가격이 엄청 높은데 예상 못한 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죠. 인생은 인간 생활의 약자입니다. 예, 의자만 빼시고 봤습니다. 인간 생활. 예, 그렇다고 한 개만 드릴 수 없잖아요. 두 개 다 드려야지.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 안 하셨으면 하나씩 나눠 가지셔야 되겠네요. 세트니까. 예, 인간 생활의 약자입니다. 인간 생활을 의미한 게 뭡니까? 동물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면서 동물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와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유인의 생활입니다.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뭔가 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잃어버리거나 폐기하거나 해서 그 결과를 자기가 감당해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 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매일 봅니다. 이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는요, 양심입니다. 양심을 폐기하는 순간 대부분 국립호텔로 갑니다. 네. 숙박할 곳이 필요하시면 양심을 버리십시오. 아주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칠 게 없어요. 네.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럼 경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인데 아까 인간 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생을 경영하는 게 뭘 경영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연은 선택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한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결국 매 순간 우리가 선택과 포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하면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실수를 하게 되면 조금 틀어지지만 그래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매번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택과 포기를 하는 대상은 바로 흡수, 소화, 순환, 배설의 4단계입니다. 이 4단계의 생리작용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합니다. 하나라도 망가지면 병들어서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연과거라는 인생으로 나타나고요.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4가지를 잘 관리하면 됩니다. 그게 경영의 목표입니다. 인간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나의 희생과 타인의 이익에서 타인에게 주는 나의 희생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익을 받잖아요. 그리고 내 희생을 통해서 타인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동의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래서 나의 희생이 타인의 이익을 주는 것이 더 클 때 우리는 사회에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공헌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인간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리스크에 살아보겠습니다. 리스크가 무슨 말일까요? 리스크. 우리말로? 우리말로 뭐죠? 리스크가? 이 중학교 영어인데. 리스크. 우리말로 리스크가 뭡니까? 중학교 영어인데. 부장님 아실 텐데. 리스크는 우리말로 위험이죠, 위험. 아시면서 말을 안 해주시네. 예, 부끄러워하시나 보다. 저는 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리스크는 우리말로 위험인데, 그럼 리스크의 그 동의어가 우리말로 뭘까요? 위험의 동의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험의 동의어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의 동의어는 손실입니다, 손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위험해. 조심해. 뭘 조심하라는 겁니까? 뭔가 잃어버릴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손실의 대상은 뭘까요? 3가지입니다.
돈, 몸, 마음입니다. 우리가 선택과 포기의 과정에서 손실을 만날 수밖에 없거나 손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실제적인 대상은 이 세 가지입니다. 돈, 몸, 마음.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결과. 내가 바라는 결과. 그럼 결과를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왜냐하면 그런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결과를 측정해야 우리의 원하는 목표가 될 거 아닙니까? 결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1등을 했다. 세계 1등을 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뭘 한 겁니까? 결과가 없는 겁니다. 결과가 없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2사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이것이 성과입니까? 결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변화된 삶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성과입니까? 결과입니까? 예? 예, 이건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구성원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입니다. 이건 삼성전자 내부의 성과일 뿐이고 이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진실로 바라는 것은 자유인인데 자유인은 세 가지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세 가지 자유.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것을 가졌을 때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 뭐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없잖아요. 예? 자기 발로 걸어왔잖아요. 여러분은 신체적 자유는 확보되신 거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의미가 뭔지 다음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 자유는 몸과 마음과 돈하고 역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의 자유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면 몸의 자유를 확보한 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확보하신 겁니다. 근데 확보하지 못한 분들도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두 번째, 마음의 자유는요,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마음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영어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회사에서 상관이 직원한테 영어를 굉장히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도대체 공부를 뭐 하러 한 거냐? 영어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수출부에 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비난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 그분이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러울 수 있죠. 예? 그리고 저녁 때 상사를 비난하면서 술 한잔 동료하고 기를 수도 있죠. 그것은 마음의 자유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상사가 진실 얘기했잖아요. 실제 영어를 못하잖아요. 사실 얘기했는데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Yes, 나 영어 잘 못해. 그러면 영어를 잘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상사한테 물어보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근데 돌아와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것은 자유인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상사의 마음에 따라서 내 마음이 좌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어떤 세일즈를 하는데 고객이 거절했다.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고객의 선택이니까. 세 번째, 돈의 자유는요, 더 이상 자산의 증가에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더 이상 자산의 증가에 관심이 없는 상태인 분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겁니다. 이것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100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은 자유를 확보한 겁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확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한 돈의 노예지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이 1억만 가지고 있어도 나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요. 이거 내 삶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경제적 자유를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결혼해서 가족을 가지는 순간 그런 작은 돈 가지고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가족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오늘인가 어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뭐 아프리카 뭐 주민이 되고 뭐 이런 뭐 부유층에서 하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액수하고 사실 별 관계가 없습니다. 예, 자기 욕망과 관계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 원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면 자연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 필요한데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asking을 해야 됩니다. asking은 질문과 요구인데요. 이것은 동시에 권리와 책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asking을 하게 되면 그 asking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책임을 진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자유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은 자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다. 친구한테 돈을 뭐 1,000만 원 빌려줬다. 근데 친구가 약속한 길에 돈을 안 준다. 근데 말하기가 어렵다. 되게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 돈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냥 넘어가지.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스킹을 할 수 있는 게 자연입니다. 그게 안 되면요. 마음의 상태가 계속 노예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부담이. 돈을 받고 싶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스킹을 하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두 번째가 better choice, 더 나은 선택. 우리는 매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거잖아요. 이 현재 우리가 그 나은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적극적 긍정인데요. 적극적 긍정이라는 것은 낙관적이고 조금 다릅니다. 낙관만 하는 사람은요. 실망도 굉장히 큽니다. 모든 걸 낙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걸 낙관적으로 본다고 낙관적으로 됩니까? 잘 안 되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현실에 바탕을 둔 긍정이 적극적 긍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욕망을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 자윤을 통해서 풍요로운 자윤이 되는 게 좋은데요. 저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풍요로운 자윤이 주는 진짜 가치는 뭡니까? 진짜 가치는 뭘까요? 풍요로운 자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가치는 뭘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진짜 가치는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가치입니다. 자기가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일부에 속하는 거고요. 그게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풍요로운 자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을 도와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느껴요. help us high라고 그러죠. 전문용어로 help us high.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길을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이라서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럼 그분이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기분이 굉장히 더럽던가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인간은 남을 도와줄 때 행복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분량이 커질수록 훨씬 행복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랑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 자유를 가진 사람은 그런 자유까지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는 감정과 이성 두 가지 관계에서 되게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그러잖아요.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성을 컨트롤합니까? 감정은 이성의 앞뒤로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감정입니다.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열심히 법니다. 그게 이성입니까? 감정입니다. 그 돈이 주는 결과에 따른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선택의 자유는 언제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매번 자극을 받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던가 툭 치던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게 아웃풋인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따귀를 딱 때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죠. 그죠? 막으라 미친놈 아니야 그러는데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짧은 순간에는 컨트롤이 안 돼요.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자유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서둘지 않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활용하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제들이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저절로 해결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친구가 특히 돈 문제가 심각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은 있어요. 근데 빌려주면 친구 관계가 뭘로 변합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로 변해버립니다.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계속 마음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생각을 좀 깊이 해보겠다 하고 시간을 버는 겁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빌려줬을 거예요. 그걸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겁니다. 절대 즉각적으로 반항하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회사에서도 상사가 어떤 자극을 줬다 할지라도 시간을 가지세요. 생존 부등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생존 부등식은 우리 사회생활의 기초입니다. 비용과 가격과 가치의 문제에서 우리는 가치를 대상으로 가격, 즉 돈을 지불하죠. 우리가 고객인데 가치가 가격보다 적을 때 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긴 하죠.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조직에 소속돼 있으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공헌하는 가치가 회사가 나한테 주는 가격 또는 비용보다 많게 되면 버틸 수 있죠. 근데 바뀌는 순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 대상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직에서 항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뭔가. 그게 내가 바라는 가치가 아닙니다. 조직이 원하는 가치입니다. 기업이라면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해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죠. 그걸 무시하는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는 3요소가 있습니다. 동기의 3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여러분이 유추해 볼 수 있어요. 3요소가 뭐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동기의 3요소.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쉽게 갈까요?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요. 동기의 3요소, 재미, 감동, 유익입니다.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말고 또 있으면. 예, 재미, 감동, 유익. 지금 현재 여러분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으면 조직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회사를 나가나? 왜 그 조직에 몸을 담고 있나? 재미, 감동, 유익이 다 있습니까? 크기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아예 없으면 그 조직에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재미있는 조직이에요. 날마다 가면 개그예요. 회사가. 감동도 많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엔조예요. 근데 돈을 한 푼도 안 준답니다. 여러분, 그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난 돈이 많아. 그건 가능하죠. 근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군다나 불가능하고요. 예. 마찬가지로 감동과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요. 사는 재미가 없어. 그만둬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는 적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라도 사라지면 자신도 그 조직을 떠나는 게 생리입니다. 그래서 재미, 감동, 유익을 개발해야 되고 특히 조직에서 경영자는 이걸 제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회사에 저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권리와 책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의 사고 습관을 말하는 건데 우리는 항상 how와 what 가운데 how는 어떻게 what은 무엇이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가운데 뭘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송이요. 김송희 씨. 이 공개도 됩니까? 이 녹화하고 있는데. 예.
김성희 씨. 김성희 씨, 제가 김성희 상관입니다. 팀장이고 김성희가 우리 팀원이에요. 내일까지 매출 5억짜리 고객을 확보해 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럼 김성희 씨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떡하지? 어떻게? 예? 어떡하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제가 내일까지, 부장님 카세일자세요. 보드에서. 부장님. 내일까지 우리가 연말 마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쉐보레 10대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럼 부장님이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나 되게 이렇게 개콘도 하잖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나 경영자가 구성원들한테 어이 김이사 또는 뭐 김상무, 김부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과업을 완수해와. 내일 오다 따와.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와야 돼. 회사가 사는 거야. 그런 순간 회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은 탈법 불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자유인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국립 호텔로 가는 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큰 조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이 그 조직에 옛날에 근무하셨어요. 그분이 계속 계셨으면 그분은 같이 국립 호텔로 간 겁니다. 실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목전 이익을 보면 안 되고 장기 이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게 자유인의 길이고 그게 양심으로 가는 겁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제가 아마 추측하기에는 99.9%가 바로 어떡하지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순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요? 무엇을 해야 할지요? 이렇게 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드러크는 이것을 how와 what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했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학교 법대를 가고 싶어요. 저도 서울대가 먼저 나오네. 이상하네. 그죠? 패러다임이 잡힌 겁니다. 그러면 서울대 법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러는 순간 이거 뭐 기부금이라도 한 100억 대고 들어가면 되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해야 할 걸 리스트업하게 됩니다. 그걸 하나씩 해나가면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망치와 니퍼입니다. 이 망치는 영어로 hammer. 니퍼는 우리말 모르겠어요. 니퍼인데 벽에 나무에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뭘 씁니까? 부장님 뭘 쓰세요? 망치. 당연히 망치 쓰죠. 망치가 없어요. 뭘 하실 거예요? 니퍼밖에 없어요. 안 박으실 거예요? 나무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안 박을 겁니까? 박아야죠. 그럼 니퍼는 못을 못 박습니까? 못 박습니까? 박을 수 있어요. 박아보셨어요? 니퍼로 못 박습니다. 충분히 박을 수 있습니다. 망치 대신에 니퍼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영국 다이슨사가 만든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날개가 없어요. 근데 선풍기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원래 날개가 있었잖아요. 날개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바람을 어떻게?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 거의 신의 수준입니다. 날개가. 부장님 말씀이 맞는데 날개의 원래 역할은 바람의 이동입니다. 바람을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은 생각을 한 거예요. 바람의 이동. 그것만 해결하면 날개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겁니다. 다이슨이 본 것은 기능입니다. 그게 왓입니다. 그게 왓입니다. 아까 망치와 니퍼가 있는데 망치가 가진 기능만 쓰면 못을 박을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 기능이 니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퍼를 사용해서도 못을 박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드러크는
조직 내에서 경영자를 제어하고는 모든 것은 아웃소싱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해석할 때 항상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 기능을 생각하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고는 이미 어떻게로 굳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 무엇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 사명이 있으십니까? 사명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두 분, 예, 두 분 사명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예, 죄송합니다만 사명이 뭔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 굉장히 큰 사명입니다. 그죠? 네, 해볼 만한 사명입니다. 그죠? 예. 사명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 사명을 다른 말로 하면 사업입니다. 사업. 그럼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당신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개인은 각각 1인 자기 경영자입니다. 우리는 1인 사업자예요. 법적으로 1인 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자기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석공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스페인에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이라고 지금 100년이 이미 지났을 거예요. 건축한 지. 근데 앞으로 한 100에서 200년 더 지어야 된답니다. 예. 이 가우디 성당에 석공이 3명이 있습니다. 더 많겠죠. 근데 제가 물어본 건 3명이에요.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첫 번째 만난 석공한테 물었습니다. 석공, 미스터 석공, 이름 모르겠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석공이 대답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돈 버는 일을 하고 있지 뭡니까 이게. 그래요? 두 번째 석공을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제일 훌륭한 석공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석공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석공은요. 저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사업이고 이게 자기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이걸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필요한 건데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거나 배를 만들 때 뭘 하죠? 맨 처음에 뭘 하죠? 맨 처음에 디자이너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모형을 만듭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결국 자기가 바라는 결과의 이미지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기 사명에 맞게 비전을 만들면 달성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만약에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에서 그런 모형을 만들지 않으면 완성품을 제대로 만들기가 아주 어렵죠. 그래서 비전을 먼저 하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비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휴식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걸 원하고. 우리 서로 그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지금. 드러커가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드러커는 컨설팅 할 때 주로 질문을 합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상대가 생각을 하게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유리병 회사를 컨설팅 할 때 유리병 회사 사장한테 물었어요. What's your business? 그 사장이 웃으면서 그랬죠. 우리가 유리병 만드는 회사죠. 뭐 그렇게 쉬운 질문을. 드러커가 그랬습니다. 아니. 이거 영어로 했을 거야 아마. 영어로 No. 실제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유리병 회사 사장이 당연히 유리병을 만드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유리병 회사가 유리병 회사가 아니라는 게 뭡니까? 드러커가 말했어요. 당신의 사업은 유리병 회사가 아니고요. 용기 제조 회사입니다. 자, 여러분 용기 제조 회사하고 유리병 만드는 회사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사명과 사업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왜 용기 제조 회사입니까? 유리병 회사로 계속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커는 그걸 본 겁니다. 플라스틱도 용기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용기 회사가 되면 컨테이너도 만들 수 있어요. 모든 담을 수 있는 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걸 하라는 겁니다. 드러커가. 예. 그 이후로 이 회사가 굉장히 변했죠. 두 번째, 월마트도 컨설팅 했습니다. 월마트 사장이 왔어요. 그래서 What's your business? 뭐라고 했을까요? 월마트 사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비즈니스야 소매점이죠. 리테일 비즈니스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당연한 걸 또 물어봐. 드러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이 드러커 특허입니다. No. 그리고 가르쳐줬습니다. 한 수 가르쳐줬어요. 당신의 사업은 소매업이 아니에요. 당신의 사업은 상품의 이동입니다. 여러분, 번쩍 뜨이십니까? 월마트한테 상품의 이동이 당신의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통찰이죠. 상품의 이동이라고 개념을 바꾸는 순간 월마트는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계 1위잖아요. 그 아주 오래전에 컨설팅 한 건데 지금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상품의 이동이라 하는 순간 월마트 경영진은 전문용어로 공급망 사슬,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의 혁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회사가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예. 소매점이라고 그냥 했으면 아마 패밀리마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아있었겠죠.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없었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게 상당히 재밌는 주제라서 제가 좀 시간을 쓰겠습니다. 서비스 마스터.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고 큰 회사입니다. 서비스 마스터.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청소, 빌딩 청소, 관리, 그 다음에 해충 박멸 이런 겁니다. 예, 우리나라도 있죠. 세스콘가 뭐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드러커가 갔어요. 그래서 경영진이 각 사업 부장들하고 쫙 회의실에 모였어요. 그래서 드러커가 똑같이 질문했죠. What's your business? 그러니까 사업 부장들이 다, 그래 우리는 해충 박멸, 뭐 또, 우리는 병원 청소. 예, 나는 신났어. 나도 무슨 뭐 빌딩 관리 청소. 드러커가 그랬죠. 아니. 예. 맞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드러커의 통찰력이 남다른 겁니다. 당신들 사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드러커는 중요한 걸 간파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 마스터에 일하는 직원들은 대개 이게 일종의 3D 업종이잖아요. 예? 충분히 아카데믹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 서비스 마스터는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해서 파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하라고. 그래서 드러커가 본 것은 당신의 사업은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 그럼 여기 인터컨티넨탈도 오시고 코엑스도 오시고 포드에서 오셨는데 과연 우리 회사의 사업은 무엇인가 한번 드러커식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고 자기 사업은 무엇인가 그에 따라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역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자력과 타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타력이 필요 없다는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살면서 인간 생활에서 타력이 필요 없다. 예. 타력이 자력보다 훨씬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생활을 하면서 많은 타력을 asking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 건데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타력이 충분할수록 자력도 늘어나고 자기가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겁니다. 타력을 거부하지 마시고 타력을 적극적 긍정의 자세로 타력을 요구하시고 찾으십시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help us high 마인드가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입니다. 자력과 타력이 있어도 자기 통제력을 갖지 못하면 과업을 완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자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이언 트레이시 그 성공학자가 성공가죠. 성공 강연가 그 사람도 자기 통제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과 회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뭘까요? 일의 세 가지는 제가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조금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지도자들이 또는 리더들이, 사회 리더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라고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은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가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일이다. 하고 싶은 일이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하는 일 다음에 할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로 가면 됩니다. 물론 최종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행복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 두 단계를 지나면 됩니다. 순서적으로. 자기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진단이 왜 필요하냐 하면요. 우리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뉴욕까지 가는 동안에 13시간 걸립니다. 그럼 조종사가 그 13시간 동안에 주로 한 일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제가 조종사한테 물어봤어요. 95%가 비행기 진로 방향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외부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 진단은 자기 인생의 사명에 맞춰서 방향을 조종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투자를 안 하는 게 현실적인 거죠. 근데 우리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사명에 맞게 내 플랜을 제대로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지 조정, 방향 이걸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하라 그러는데 무엇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강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강점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나는 나의 강점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다. 이 가운데. 거의 모릅니다. 근데 자기 약점은 잘 압니다. 동시에 상대방, 타인들의 약점도 잘 압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있으실 텐데 가족들의 약점을 압니까? 모릅니까? 잘 알죠. 근데 그분들의 강점을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쓰는 것은 강점이지 약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점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강점 발휘입니다. 약점이 아닙니다. 약점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점으로는 성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리해야 할 대상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대학생들이 뭐 스펙 관리 하는데 그게 뭘까요? 만약에 스펙 관리가 자기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실패하기 십상인 겁니다. 약점은 개선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하는 것은 조금 더 자원 투자를 해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쟁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드레이크가 경쟁을 피해서 블루오션으로 가는 길을 넌지시 안내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강점 관리입니다. 자기 강점이 뭔지 알아야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강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biami.org에 들어가시면 자기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240개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한국어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셔가지고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그 가운데 도저히 나한테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버리십시오. 그건 진짜 아니니까. 나머지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강점을 더 강화하는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진단과 피드백에서 이거 외에도 자기가 해볼 것이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1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되게 큰 꿈을 세우잖아요. 담배를 끊고 이렇게 습관을 교정하고 연초에 세우고 나서 6개월 후나 1년 후에 연초에 세운 것과 그 시점에서의 결과를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은 자기의 강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약점이 막 드러나는데 그 약점을 개선하려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 자원만 낭비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요. 성격과 성품 가운데 뭘까요? 성격과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둘 중에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성격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은요, 우리가 관리한다고 관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격 바뀐 사람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형성되는데 바뀐 적 없습니다. 바뀐 것처럼 보이는 사람 봤어요. 예. 군대 갔다 오더니 바뀌었어요. 그리고 무슨 어디죠? 갓 쓰고 한자 가르치고 그런 데가 어디죠? 그 무주구춘동이 어디 있는 거? 예. 청학동, 예. 청학동 갔다 오더니 이 아들이, 바뀌었어요. 아침마다 아버지께 큰절하고, 청소도 자기 스스로 하고, 바뀌었어요. 예. 얼마 못 가서 원위치입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게 성격인 경우에는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동시에 가정에서, 회사에서 가족들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는 필패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배우자, 부인과 남편의 성격을 바꾸려고 뭉둥이 와이라 놈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큰 조직에서 경영자나 팀장이나 상관이 자기 구성원들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필패라고 했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권리는 아무한테도 없습니다. 자기도 못 바꾸는 것을 남들이 어떻게 바꿉니다. 그러나 성품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성품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기를 보시면 이게 오칠한 건데 이 목기 자체가 성격입니다. 그죠? 이걸 바꾸려고 하다가는 부서지거나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그죠?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닦고 오칠을 하게 되면 번쩍번쩍 광둔하고 더 좋아지죠. 그게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성품입니다. 물론 성품과 성격 사이에 이 습관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성품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있는 어떤 영역인데 그게 우리의 현실과 처지입니다. 이게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 내 현실과 처지를 내가 잘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욕망을 세우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공간입니다. 예. 동감하시죠? 예. 여러분 이거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전부 다 드립니다. 이메일로 다 드릴게요. 예, 제가 명함 드렸고 제 명함 안 가지신 분들 저한테 이따 주시면요. 여기 명함 가져가십시오. 저한테 요청하십시오. 그럼 제가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양이 더 있거든요. 같이 제가 선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현실을 개선하거나 욕망을 낮추면 됩니다. 욕망 수준을 현실까지 낮춰버리면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돼요. Very happy, very happy. 욕망이 엄청나게 큰 사람은 그 괴리가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관리하면 됩니다. 자기의 선택이죠. 지식근로자가 우리가 바라는 건데요. 그게 자유인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식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흔히 플랜 투 C를 씁니다. 그죠? 계획, 실행, 평가.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안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합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시키면 어떤 일을 주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갑니다. 예. 그리고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떡하지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전에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는 흔히 모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 모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놀고 있는 직업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여쭤보십시오. 시간 많다고 그러십니다. 근데 시간 자원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들이 시간 자원을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것은 시간 자원의 분석입니다. 시간 자원의 분석의 얘기는 지출 시간, 낭비 시간, 가용 시간 세 가지를 알아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다음에 플랜도 C를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양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확보된 다음에 플랜도 C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시간 자원 분석. 멘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멘토는 왜 여러분 멘토 없으신 분 계세요? 멘토 없으신 분 계세요? 다 멘토 가지고 계시네요? 예, 대단히 훌륭합니다. 멘토 세 분인 분 있으세요? 멘토는 세 사람이 좋습니다. 한 사람은 외롭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 있으면 시각이 좀 다른 분들이 세 분이면 여러 각도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는 나이와 관계없이 있는 게 좋습니다. 저도 멘토가 3명 있어요. 외국인 1명 포함해서. 네. 한국인 2명. 멘토는 항상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죠. 멘토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멘토가 해서 야, 나 너 멘토인데 돈 한 1,000만 원 가져와. 내일 밥 좀 사줘라. 이런 분 있어요? 멘토 아닙니다. 네. 버리세요. 네. 멘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멘토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지식 근로자며 자유인이 되는 걸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멘토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철학이죠. 예. 자, 이 영화가 뭔지, 제목 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맞추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고급스러운 선물은 이미 나갔고요. 클래스 2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제목이 뭘까요? 아, 제가 3차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하셨어요. 당첨입니다. 네, 향수입니다. 제가 향수를 보내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어떤 향수를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보내드리죠. 네.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예. 그래 제가 보내드립니다. 주소하고 보내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사실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독일어로. Das Parfum. 예. 향수입니다. 이 향수란 영화인데요. 향수 영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신 분이 대화가 잘 안 될 텐데. 예. 향수가 우리 자율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향수의 일부분인데요. 이 장면이 그르누이가 사형대 위에서 이 수골에 향수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흘리는 겁니다. 날리는 거죠. 관중들이 전부 다 무너집니다. 이 향수에 무너집니다. 그럼 그르누이가 뿌리는 게 뭡니까? 이것도 퀴즈를 내야 답변해 주실 건가요? 이 선물이 많이 없는데. 그르누이가 이 대중을 대상으로 뿌리는 것은요, 욕망입니다. 관중이 나중에 다 쓰러지죠. 나중에 다 쓰러집니다. 관중이 전부 다 취해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섹스도 하고 그래요. 장면상. 욕망에 취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맨 끝 장면. 그르누이가 길에서 쓰러진 후에 사람들이 와서 그르누이를 덮는데 그 다음에 그르누이가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르누이를 먹었어요. 먹었어요, 전부 다. 영화 장면입니다, 그게. 끝장면. 뭘 먹은 거예요? 욕망을 먹은 겁니다. 욕망.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욕망을 먹었는데 그르누이가 사라졌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욕망은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욕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겠어요? 욕망은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유인의 첫 시작은 욕망의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관리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망은 가져야 됩니다. 근데 한계의 욕망을 가져야 됩니다. 한계의 욕망.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한계 욕망. 욕망의 한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게 디자이어 컨트롤입니다. 디자이어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인에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자기 욕망으로 삼으면 고통만 심해질 뿐이죠. 평생. 그런 건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 격리에 필요한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죠. 이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킷리스트를 저는 강조합니다. 버킷리스트가 왜 필수인가? 버킷리스트 가지고 계신 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웃기만 하시고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게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건데 그죠? 수신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가 없으시다면 버킷리스트를 오늘 당장 만드십시오. 만약에 결혼한 분이라면 오늘 댁에 가셔서 남편은 부인 손을 살짝 잡고 부인은 남편 손을 살짝 잡고 버킷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손을 꽉 잡으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난 줄 알고 쓰러집니다. 손을 살짝 잡고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만드세요. 근데 이걸 만들어 보시면요 100개도 못 만듭니다. 한 몇십 개, 잘 만드시는 분이 몇십 개 만들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욕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킷리스트는 욕망을 적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근데 100개씩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현실상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은 폐기하십시오. 그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170도 안 되는 사람이 미국 NBA 농구선수 되겠다. 그게 됩니까? 그게? 그 버킷리스트 있으면 다 됩니까? 꿈만 꾸면 다 됩니까? 꿈을 꿔도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인간 생활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꾸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적으면 안 되죠. 이 전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깊이 설명할 수 없고요. 전략은 그 내부의 시각으로, 외부의 시각으로 내부의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 자기가 가진 자원,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목표, 그 목표 그 자체가 이미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다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경영자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사업가잖아요. 자기만의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 목표 그 자체와 자기가 가진 자원의 분배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의 분배 계획, 이게 전략입니다. 예. 개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파일 보내드리니까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따라서 해보시고 이 전략을 실천할 때 제가 앞정과 못의 비율을 잘 드는데 여러분 가진 게 손밖에 없어요. 맨손밖에 없어요. 근데 벽에다 뭘 걸어야 돼요? 나무 벽이에요. 근데 다행히. 시멘트 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사용할 겁니까? 손밖에 없으면 앞정밖에 사용할 수가 없죠. 앞정을 써야 정상입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자기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전략이죠. 예. 못을 박으려고 하다가 여러분이 철학서도 아니고 손이 망가지죠. 그래서 망가지는 겁니다. 예. 그런 다음에 앞정으로 먼저 박은 다음에 못을 박을 수 있는 기능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계획이란 이 목적과 미래 방향에 대한 간단 명료한 요약인데요. 이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그거보다는 이 디스커션 시간이 더 중요한데 지금 토론할 시간은 거의 없네요. 계획 수립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시켜 드릴게요. 요거를 파일로 나중에 보시고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그 비전이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부터 설정하신 다음에 사명, 목적, 목표, 실행 단계, 실행 계획, 예산, 평가 이런 순서로 가면 됩니다. 네, 거기 제가 중간에 적어놓은 거 있죠. 그것도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특히 그 목적은 목표가 5개 이상 되면 안 됩니다. 그런 5가지 이상의 목표를 가진 목적은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맞는 말입니다.
예, 너무 많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계획수를 위해서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계획수를 위해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체계적 폐기입니다. 체계적 폐기. 여러분 매일 폐기를 하십니까? 폐기를 안 하신다는 분 계세요? 여기서? 나는 절대 폐기를 안 해요. 장담컨대 매일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틀이나 3일 내에는 해야 됩니다. 아니면 변비입니다. 예. 폐기를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 생리순환의 4단계 있죠. 흡수, 소화, 순환, 배설. 이 가운데 배설을 못하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 체계적 폐기를 못하면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일 정도 체계적 폐기를 못하면 역시 망하는 겁니다. 체계적 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폐기 후에 다른 걸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폐기해야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폐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중이죠. 즉, 집중은 강점에 집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혁신은 7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드러커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위험 감수. 자기가 어떤 걸 이루고자 할 때 위험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점프를 하려면 발을 땅에서 띄어야 됩니까? 붙여야 됩니까? 띄어야 됩니다. 그게 위험 감수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위험은 적극적으로 감수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입니다. 분석은 앞에 4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택하는 겁니다. 그게 분석입니다. 자,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좀 질의응답을 가져서 효과적으로 이 미팅을 하려고 하거든요. 체계적 폐기의 대상은 3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데 너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아마 하실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 첫 번째 폐기 대상입니다. 왜 이걸 폐기해야 되냐 하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순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즉 자기의 인간 생활 자원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 때문에 이미 손실인데 불구하고 추가 손실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할 일 리스트를 쭉 적어보시고 이 3가지,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은 모두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시간 자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인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자, 이게 라스트 센텐스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다시 결정할 수 있다면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할 것인가? 당신이 그럴 기회가 있다면. 만일 아니라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 그죠? 저는 오래전에 아는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 달 후에 파혼하는 걸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걸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더 긴 미래를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을 때 이 결정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에 후회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드러커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지금 다시 그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도 지금 이 일을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 강의의 전부고요. 여러분 이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